복지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우리가 4시간, 네 번에 걸쳐서 아주 깊고 또 그리고 재밌고 또 유익한 강의를 들었는데, 오늘 우리 5번째 강의를 오늘 우리 신 교수님을 모시고서 사회복지관의 이해라고 하는 그 제목하에서 열심히 우리 강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지금까지 잘해주셨던 우리 신 교수님에게 오늘도 멋진 강의를 기대하면서 힘차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벌써 마지막 강의네요, 그렇죠? 예. 시원섭섭합니다. 예. 오늘은 제가 마지막 주제로 이 사회복지관의 이해를 어떤 주제로 하는 강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제가 이 사회복지관의 이해라고 하는 이 주제로 강의를 한 가장 큰 이유가, 제가 강의하면서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동신교회가 이제 복지재단을 법인을 우리가 이제 운영을 하시면서 지금 모란종합사회복지관인가요? 그렇죠. 예, 운영 위탁하는 기관 중에 하나가 모란종합사회복지관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우리가 사회복지 영역에서 기관 중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사회복지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모란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 운영하신다고 하셔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아시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마지막 주제로 제가 사회복지관의 이해라고 하는 주제를 제가 선택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사회복지관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사회복지관의 유래부터 제가 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사회복지관의 가장 처음 출발은 이 토인비홀입니다. 보시면은 이곳이 토인비홀인데요. 이 토인비홀은 영국에 있습니다. 영국에 있는데, 이 토인비홀이 1884년에 건립이 됐습니다. 이곳은 토인비홀 같은 경우는 제가 쓰는 것처럼 이 지식인의 현지 정착이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강한 곳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 토인비홀, 그러니까 토인비홀이 건립되기 이전에, 그 전에 영국에서의 어떤 빈민들을 대상으로 한 구제 활동은 당시에 자선조직협회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국에서 특히 이제 런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동쪽, 당시 이제 이스트엔드하고 웨스트엔드로 나누어서 이제 구분을 했었는데, 웨스트엔드는 소위 말해서 부유층들이 사는 지역, 이스트엔드는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사는 지역인데, 그때 이제 부유층에 살던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지역으로 이제 찾아가서 이제 그분들에게 어떤 빈민 구제 활동을 펼쳤는데, 그 당시에 그 빈민 구제 활동을 위해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갔던 사람들 대부분이 중산층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갈 때 그냥 우리가 보통의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거기 하고 있는 어떤 복장이나 그런 행태를 하고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분들이 뭐예요? 아주 화려하게 지장을 하고 온갖 보석을 다 이렇게 덕지덕지 달고 이제 빈민들한테 간 거죠. 그러니까 빈민들의 봤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엄청 많은 위화감을 느꼈겠죠. 이제 자신들의 생각은 나의 이러한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면 빈민들이 뭡니까? 이걸 깨닫고 나처럼 열심히 살아가겠지라고 하는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갔는데, 그리고 이제 그 빈민들을 구제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했던 것 중에 가장 또 비난받던 게 뭐냐면, 강제적으로 구제받는 대상자에게 성경을 읽게 하거나 찬송가를 부르게 해야지만이 구제를 제공했던 그런 어떤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빈민들이 실질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반발이 심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빈민들에게 접근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옥스퍼드 대학교 아시잖아요. 그 옥스퍼드 대학교의 어떤 대학생들, 그쪽에 이제 출신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젊은 지식인층들이 빈민을 구제하는 어떤 방향을 새롭게 바꾸게 됩니다. 이제 그 방향이 뭐냐면은 바로 빈민들이 생활하는 곳으로 가자라고 하는 거죠. 빈민들이 생활하는 곳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만든
곳이 바로 이 토인비 홀입니다. 그런데 왜 이 토인비 홀이라고 하는 이 명칭을 사용했느냐? 이 사람이 토인비거든요. 토인비입니다. 근데 이분도 이제 당연히 옥스퍼드 대학교 출신이겠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토인비 이분은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 1852년인가요? 예, 1852년에서 1883년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거기 30살 됐을 때, 30살 됐을 때 사망하신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분의 이름을 따서 토인비홀이라고 지었는데, 이분이 그때 이제 이 토인비홀을 실질적으로 진 사람은 바네트 목사라고 하신 분이 이 토인비홀을 건립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분의 이름을 따서 토인비홀이라고 했느냐? 가장 적극적으로 빈민 구제 활동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어떤 업적을 기려서,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시설의 이름을 토인비홀이라고, 지금도 이제 가장 영국에서 역사가 가장 깊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토인비홀이 했던 주요 활동들을 보면은 빈민들을 교육하거나 상담하거나 사회 개혁을 하거나 사회 입법 활동, 이런 활동들을 펼쳤습니다. 말 그대로 뭐냐면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자선조직협회에서는 빈곤의 원인은 누구 때문에 있다? 너 때문에 있다. 너가 게으르고 나태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뭡니까? 빈곤의 원인은 개인에게 있는 게 아니다. 이분들이 그 빈민들을 이렇게 그 어렵게 살게 만드는 어떤 사회 구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빈민들이 그러한 사항들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거, 그리고 이제 사회 각종 빈민들, 억압받는 빈민의 어떤 상황을 어떤 더 악화시키는 어떤 사회 개혁이라든가 일법 활동을 이제 주요한 이 인보관의 활동으로 수행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보관이 말 그대로 이제 그 빈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현지 정착해서 빈민들을 우리가 계몽시키는 활동, 사회개혁 활동을 했다라고 해서 이게 어떤 사회복지관의 전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복지관도 보시면 다들 어때요?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거의 어려운 분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에 이렇게 사회복지관들이 건설이 되죠. 건립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복지관의 시작은 이제 이 사회복지의 어떤 역사에서 보면은 이 반열방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최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열방도 앞서 영국처럼 인보관의 하나의 형태입니다. 근데 인보관의 형태인데 이게 그래서 이제 최초의 인보관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인보관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인보는 앞서 거기 제가 잠깐 여기에 설명을 안 드리고 넘어갔는데 이 인보 있죠? 인보는 한자로 보시면 뭐가 되십니까? 이웃을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인보관입니다. 예, 그래서 이 인보관은 이 그 메리놀스 선교사, 여 선교사가 이 원산에, 지금 북한이죠. 북한에 있는 한경북도, 당시에 이제 한경북도 원산인데 이 원산에다가 이 최초로 이제 설립한 게 이 반열방입니다. 반열방은 말 그대로 이제 초가집 있잖아요. 거기 초가집에서 이제 특히 이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여성 계몽 사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글이라든가 이때는 이제 성경 읽기를 같이 병행했죠. 한글을 읽으면서 성경도 읽기를 같이 이제 병행한 그런 활동이다. 그래서 가장 당시만 하더라도 이 문맹의 어떤 비율이 가장 높았던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이 그 활동한 게 이제 최초의 이제 우리 사회복지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근대적인 사회복지관은 더 나아가서 이 태화여자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태화여자관이 이제 가장 일제시대 가장 근대적인 이제 사회복지관의 어떤 태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면은 이 태화여자관은 여기 클 태자, 화합할 하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태화라고 하는 것은 그 뜻 자체가 뭐냐면은 큰 평화. 예. 그래서 이제 뭐 다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태화복지재단이 이제 좀 유명하죠. 사회복지재단, 이제 감리교 이제 이 사회복지재단에서 가장 큰 곳이고요. 그래서 민족 33이 모였었어요. 네, 알고 예, 목사님 잘 하시네요. 3.1운동하기 위해서 네. 모였던 그 음식점이고 네. 태화관 지금도 저 지하에 가면은 그 음식점도 참 맛있어요.
네, 아 그러시군요. 예, 목사님이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예, 보시면은 당시 여기 그 태화예자간의 그 이제 전경입니다. 제가 목사님의 설명에 대해서 제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 태화예자간이 원래는 우리나라 조선 왕 헌정 24대 왕인데 헌정의 그 후궁이었던 경빈 이씨의 어떤 처소였어요. 근데 이제 저 누구냐 이제 이완용 씨 있죠. 아주 유명하신 그 이완용 씨가 1908년에 이 그 태화 그러니까 당시 이 궁이 이름이 순화궁이었는데 이 순화궁을 이완용이 본인 걸로 이제 뭐 갈취를 했는지 뭐 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간 거의 이완용이 이제 이 순화궁을 본인의 곳으로 만듭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완용이가 이 순화궁에서 이제 거처를 할 때 그때 뭐 자기 아들하고 조카하고 그때도 당구가 있었는가 봐요. 당구를 쳤대요. 한참 이제 당구를 치고 있는데 하늘이 막 어두워지면서 번개가 딱 내리쳤대요. 그러면서 그 순화궁에 있는 고목을 번개에 내리쳐가지고 고목이 쫙 반으로 갈라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소문이 이제 막 주변에 난 거죠. 그래서 이완용이가 하늘에서 벌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이완용이가 이제 이 당시 순화궁을 팔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순화궁을 이제 사들인 이제 사람이 당시 그 궁에서 이제 음식에게 임금에게 왕에게 이제 요리를 해줬던 분들 있잖아요. 그분이 나와서 그 순화궁을 이제 사서 소위 말한 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제 태화관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도 태화관이었어요. 그때도 태화관이었는데 그때 이 환자 태화는 지금의 태화하고 다릅니다. 그때 썼던 환자 태화는 무슨 태였냐면 클태자에다가 이 화려할 화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음식점이 저는 태화가 클태에다가 화려한 화자였는데 이제 여기서는 보면은 이제 이 메리 마이어 이 선교사가 이것을 인수하면서는 태화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클태하고 이제 큰 평화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래서 아까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2층에서 이제 1911년에 우리가 그 독립 33인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 독립 선언문을 이쪽에서 낭독하면서 그래서 일제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 이후로 이제 소위 말해서 이 식당이 폐점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메리 마이어 여사가 이제 미국 본국에다가 요청을 해서 이곳을 이제 사들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최초로 뭡니까? 태화 여자관. 당시는 이제 사회복지관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죠. 태화 여자관이라고 해서 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글 교육, 가정 방문 상담 뭐 이런 활동들을 이제 펼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이 바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태화복지재단이에요. 이게 지금 인사동에 있죠. 예, 거기 종로 인사동에 있습니다. 인사동에 아주 금사라기 땅에 태화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사회복지재단 중에서는 어찌 보면 가장 재정이 튼튼한 곳이고,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설명드리자면은 이곳 아십니까 혹시? 부산 기독교 사회관. 지금 현재 여기에요. 부산 기독교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여기에 이제 서구에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태화복지재단 산하예요. 그래서 이 태화복지재단 산하에 있는 처음에 이제 이 기독교 종합사회복지관이 출발은 부산 기독교 사회관으로 출발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한참 6.25 전쟁 당시. 그래서 부산에서 가장 먼저 그냥 최초의 사회복지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산에서 있는. 그래서 1952년에 이 타운센드 선교사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본인의 사옥에서 시작을 했어요. 본인의 사옥에다가 보시면 여기 이제 자세히 보면은 막 여기 있죠. 본인의 사옥에서 이제 부산 기독교 사회관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처음에 이제 활동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지금 이곳에 지금 여기도 이제 서구에 있죠. 서구에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한참 이곳에서 운영위원으로 제가 활동을 했었거든요. 예, 운영위원 활동을 해서 저 이곳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어떤 그 의료 사업이라든가 처음에 이제 타운센트 여사가 이 부산 기독교 사회관으로 활동을 하실 때는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6.25 전쟁 당시였으니까요. 과라든가 부녀자를 이제 지원하는 활동을 주로 하셨다가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분이 여기에서 이제 초대 관장을 한 4년 정도 하셨거든요. 52년부터 56년까지. 그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그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의료 사업이라든가 장학 사업. 앞서 그 우리 그 청십사 사회복지 재단을 만드신 우리가 그 장기령 그 박사님도 처음에 이곳에서 이 관절 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료 관절 환자를 대상으로 한 그 무료 어떤 의료 사업을 같이 함께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이제 사회복지관들이 계속 이제 늘어나게 되죠. 뭐 1956년은 이제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관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지금은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관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56년에는 목포 사회복지관. 개인적으로 목포는 제 고향입니다. 그리고 이제 1983년에 이 사회복지관을 이제 운영에 있어서 이제 국가가 일정 부분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신설이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관이 가장 많이 늘어나게 된 계기가 바로 1989년에 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해서 이런 용구임대 아파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구임대 아파트를 건립할 때 무조건 이 사회복지관 어느 정도 규모의 사회복지관을 의무적으로 이제 설립하도록 했던 게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복지관이 이제 늘어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됐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복지관은 전국에 2020년 12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12월 기준으로 475개소의 어떤 사회복지관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관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사회복지관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가 이 어떤 정의만 내리더라도 이 정의에서 이제 사회복지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활하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정한 시설이라든가 전문 인력, 그러니까 사회복지관이라고 하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특히 이제 전문 인력, 뭐 대부분의 이제 사회복지관은 이제 사회복사들이 어떤 전문 인력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의 핵심은 바로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이제 모라 종합 사회복지관을 본격적으로 이제 재단에서 운영하시게 되면은 아마 이 동신교회 우리 그 교인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고 협력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그 지역사회 복지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그 역할을 하고 종합적으로 어떤 지역사회의 어떤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시설이 바로 이제 사회복지관이다라고 이거는 제가 규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이제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주로 누구냐? 사회복지관은 처음에 제가 아까 이제 1989년에 용구 임대 아파트 단지 내에는 의무적으로 사회복지관을 설치하도록 주택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이제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주 대상자는 이런 그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이제 주 대상자였죠. 근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본적으로 이 사회복지관의 이용은 모든 지역 주민들, 그러니까 사회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지역 주민들은 무조건 다 사회복지관을 운영을 거기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우선순위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뭐 취업 알선 프로그램을 복지관에서 한다. 근데 뭐 취업 알선 프로그램은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하면 이용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중에서도 좀 저소득층인 분들이 내가 먼저 신청한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먼저 우선권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우선권에 있어서는 조금 차등이 있지 기본적으로 모든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길은 열어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 어디예요? 앞서 제가 그 태아 복지재단을 말씀드렸는데 강남에 가면은요, 서울 강남에 가면 태아 종합 사회복지관이 있어요. 예, 혹시 이제 목사님 가보셨습니까? 우리 교인들도 가봤습니다. 그래. 기억을 못하겠지만 그러셨구나. 당시 그 예배당에 예. 태아 그 복지관 안에 예. 그 옛날 그 예배당에 있는 모습의 일부를 그대로 예, 보존했기 때문에 예. 우리가 거기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러시구나. 예. 그 태아종합 사회복지관이 보면은 강남 한 군데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강남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환경도 괜찮아요, 그쪽에. 예? 환경도 좋아요. 그럼 대부분 다 잘 사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태아종합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저소득층 분들이 가기에 좀 위화감이 느낄 정도로 이제 프로그램도 좀 고급스러워요. 예, 그 복지관에 이제 그 복지관 부장이 제 후배거든요. 네, 복지관 부장이 제 후배인데 이제 아주 고급스러워. 저도 그래서 우리 학생들 데리고 몇 번 제가 탐방을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그 친구한테 야, 복지관이 이러면 되느냐? 복지관이 이렇게 고급스러운 프로그램을 하면 되느냐?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태아복지관 같은 경우는 좀 수익이 많이 생깁니다. 뭐 지역 주민들에게 이제 좋은 어떤 사회교육 프로그램들을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위 말해서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비율이 거의 한 30%도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다 이제 지역 주민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특히 이제 어르신들 또 어린이집도 또 잘 돼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그 친구한테 해서 그런지 저한테 연락을 안 하지 않습니다. 원래 참 친한 후배였는데. 예, 그래서 이런 그 뭐 사회복지관이 단순하게 이런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은 이제 말 그대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한다면은 해당되는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도 사회복지관에서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주요 사업들이 뭐냐? 이 사회복지관은 이거는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는 이제 모라 종합 사회복지관을 잘 아셔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모라 종합 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사회복지관에서 해야 될 사업은 정부에서 정해줍니다. 정부에서 정해주고 그냥 큰 틀은 정해져요. 이제 세부 사업은 그 사회복지관에서 본인들이 그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어떤 사업들, 세부적인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지만은 큰 틀은 반드시 이러이러한 것들은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정부의 그 사회복지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정부에서 매년 지침이 내려와요. 그래서 그 안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 사례관리 사업입니다. 사례관리 사업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처음에 오시면은 이제 상담을 하죠. 이 사례관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저는 이 사례관리를 좀 우리 교회에서도 좀 이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도 우리 이제 그 교인분들을 소위 말해서 교인분들에 대한 어떤 다양한 욕구에 입각해서 교인분들을 소위 관리를 할 때 체계적으로 교인분들을 관리할 때 좀 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례 관리는 처음에 이제 그 복지관에 오시면은 이 담당 이 사회복지사가 이분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무엇인지 먼저 다양한 욕구를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면은 지금 뭐 한두 가지 욕구가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 저소득층 분들 같은 경우는 가족 갈등에 있어서 갈등 해소에 대한 욕구가 있을 것이고 경제적인 욕구가 있을 것이고 교육의 욕구가 있을 것이고 건강에 대한 욕구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다양한 욕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례 관리는 이런 복합적인 욕구, 누구나 다 복합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욕구를 이제 파악을 해서 그분들의 욕구에 적합한 우리가 그 서비스를 개발하고 연계시켜주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게 사례관리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회복지 실천에서 가장 핵심적인 어떤 실천 영역이 사례관리예요. 예. 이제 구체적인 거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오시면은 제가 강의를 또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사업은 바로 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이제 사회 서비스 제공 사업인데 이 서비스 제공 사업 중에서 이런 가족 기능 사업이라든가 뭐 지역사회 보호 사업 이런 것들도 아예 뭡니까? 복지부에서 정부에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큰 타이틀을 가지고 해라라고 지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 모라종합사회복지관은 가족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가족의 갈등이 있거나 그런 가족만 개입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우리가 정상적인 가족인데 그래도 좀 더 나은 가족이 되기 위해서도 이제 필요한 가족 교육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요. 뭐 가족 갈등이 있는 경우에도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입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보면은 가족 기능 강화 어떤 사업으로 이제 모라 종합 사회복지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네요. 가족 문제 종합 상담, 그 다음에 이런 건 이제 자녀를 위한 이런 프로그램들, 장난감 뭐 이런 것들 하고 있고요. 그냥 제가 읽어보고만 하겠습니다. 뭐 아동 청소년 심리 치료 서비스, 예, 이런 것들 이제 대표적으로 가족 기능 강화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이제 모라 종합 사회복지관을 방문하게 되시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아마 내용들을 그분들이 좀 설명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지역사회 보호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보호 사업은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 말 그대로 보호잖아요. 케어예요. 케어는 이제 소위 말하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대상으로 합니다. 지역사회에서 그러니까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그래서 어떤 일상생활이 좀 어렵거나 하신 분들에 위한 어떤 지역사회 내에서 그분들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우리가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이제 지역사회 보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지역사회 보호 사업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지역사회 보호 사업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뭐 김치 및 밑반찬 지원부터 시작해서 이 그 장애 인식 식사 배달 서비스, 무료 급식, 그다음에 이분들을 대상으로 한 임의용 서비스, 그다음에 이런 독거 노인들을 위한 우울증 예방 치료, 뭐 어르신 봉사 동아리, 그다음에 실버 인지 건강 학교 뭐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이런 것도 하고 있네요. 장수 사진 촬영 이런 어떤 사업들도 어떤 세부적인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지역사회 보호 사업을 좀 많이 운영을 하고 있네요. 특히 이제 그 제가 그 복지 사업이죠. 이게 지역사회 복지 사업도 하나의 어떤 이분들 직접 방문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큰 측면에서는 과거에는 제가 복지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 서비스 제공 사업의 또 다른 측면이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이제 자활 지원. 자활 지원 같은 경우는 거기 저소득층 분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그 뭐 가사간병 서비스 사업단을 운영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 국가 근로장학 지원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고, 보통 이제 자활 지원은 좀 여기하고 좀 맥락이 조금 다른데 보통 이제 직업 이제 교육이라든가 직업 훈련이라든가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재취업할 수 있는 그런 그 사업들이 보통 이제 중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약간 좀 다른 형태. 말 그대로 이제 이런 가사간병 서비스 사업단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그 지역에 있는 그 돌봄에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소득층 분들이 이런 그 간병 서비스 사업단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가서 돌봄을 제공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거기에 따라서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그 수당을 지급받는 그런 형태의 어떤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육문화 사업이죠. 교육문화 사업은 사실상 누구나 어떤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은 그 모라종합 사회복지관이 있는 지역 자체가 조금 저소득층 밀집적인가요? 예, 아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교육문화 사업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것 같아요. 이런 노인대학이라든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그 태화종합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교육문화 사업이 말 그대로 이제 뭐 그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한 소위 이제 사회교육 프로그램이죠.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 뭐 이분들은 취미 생활이라든가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보통 좀 어느 정도 좀 그 조금 지역이 좀 경제적으로 자립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 어떤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런 사회교육 프로그램들도 더 많이 운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이제 모라종합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아마 저소득층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지 이런 지역사회 보호 사업 뭐에 좀 많이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영역이 바로 이제 지역사회 조직화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조직화 사업은 이제 지역사회 복지관에서 해야 되는 앞서 이제 주민하고 주민들의 어떤 사회복지관의 어떤 개념에서 주민들의 협력을 통해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게 사회복지관의 어떤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어떤 개념이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사회복지관에서는 이런 주민 조직화라든가 복지 네트워크라든가 자원 개발이 이제 중요한 어떤 지역사회복지관의 역할이다. 이게 조금 좀 다릅니다. 주민 조직화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스스로
스스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제 그 기반을 조성해 주는 게 주민 조직화예요.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스스로 주민들이 그 사항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그 안에서 리더를 만들어내고 그 리더의 어떤 주도하에서 그 지역사회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 주민 조직화 사업입니다. 반면에 이제 복지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앞서 이제 사례 관리 처음에 했었죠. 사례 관리하면은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욕구가 있잖아요. 나는 경제적인 욕구, 한 사람인데 경제적인, 의료적인, 교육적인 욕구 이런 욕구들이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한 복지관에서 이 모든 욕구를 해결해 주기에는 한계가 있죠. 복지관에서 만든 서비스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복지 네트워크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러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어떤 지역사회에 있는 사회복지 기관이나 어떤 단체들을 다 연계하는 거예요. 연계해서 그러한 어떤 기관들이 우리가 필요한 어떤 서비스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1대1로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업이 바로 복지 네트워크 사업이고, 복지 네트워크, 그러기 위해서 이제 복지 네트워크 구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자원 개발이죠. 자원 개발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뭐 청소년 봉사 동아리, 송년 행사 이런 것들 쭉 하고 있는데, 자원 개발은 이제 자원 개발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후원자 개발이라든가 자원봉사 개발. 그게 이제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가장 대표적인 자원 개발이다. 아마 우리 이제 교인들이 할 수 있는 이제 대표적인 어떤 역할들이 이런 자원 개발의 어떤 일원으로서 자원봉사 활동을 한다든가 후원을 한다든가 하는 역할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떤 지역사회 조직화 사업, 뭐 사례관리 사업, 그다음에 앞서 이제 그 지역사회 보호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한 어떤 사회복지 사업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역할들이 아주 많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사회복지관은 매년 3년마다 평가를 받아요. 예, 그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 평가를 통해서 이 사회복지관이 이제 좀 등급을 나눠요. 정부가 발표를 합니다. 평가를 통해서 뭐 최우수 기관이냐, 우수 기관이냐, 그래서 이제 매년 발표를 합니다. 지금 네? 그 인증하고는 별도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평가의 가장 큰 근거가 되는 게 지금 이제 사회복지관 이런 사업들을 제대로 잘 하고 있느냐, 예산은 제대로 잘 사용하고, 그리고 또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해서 사회복지 종사들의 어떤 복지라든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평가를 해서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평가를 할 때는 처음에 평가 제도가 도입됐을 때는 이 사회복지 기관들을 어찌 보면은 좀 처벌하는 측면이 강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그 평가는 처벌보다는 이제 좀 더 개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요즘은 이제 과거에는 처음에 할 때는 사회복지 기관들을 평가를 해가지고 좋지 않은 기관들은 보조금을 삭감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조금을 삭감한 게 아니고 이제 평가가 좋은 기관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줘요. 그래서 정부가 인센티브를 줘서 너희들 수고했다 해가지고 이제 그 인센티브는 준 돈은 그 기관에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직원들을 위해서도 쓸 수 있고,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기관들 같은 경우 뭐 직원들을 뭐 해외 연수를 보내준다든가 하는 걸로 이제 많이 또 사용하고 있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업들을 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마지막입니다. 제가 마지막 하면 아주 좋죠, 그렇죠? 예, 제가 이 말씀만 한 번 드리고 가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빌리 그레이엄, 아마 목사님은 잘 아실 거 혹시 아세요? 예, 그 세계에서 설교를 가장 많이 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방문을 하셨던 분이고, 미국의 뭐 아이젠하워 대통령부터 이제 2018년에 거기 돌아가셨는데, 돌아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부터 이 클린턴인가요?
아니 트럼프죠, 트럼프. 예, 그 트럼프까지 가장 이제 미국 대통령들의 어떤 정신적인 어떤 조언자, 그러니까 영적인 조언자로 이제 칭송을 받던 분이 뭐 한때는 좀 비판도 받기는 했지만은 영적인 어떤 조언자라고 어떤 칭송을 받았고 이분 같은 우리나라 이제 6.25 전쟁부터 시작해서 이제 1973년에 이분이 그 이제 설교를 할 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붕해인가요, 목사님? 네, 예. 하실 때 그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모였던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이제 1973년에 뭐 여의도 광장에 뭐 110만 명이 모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거기 남긴 아주 제가 보기에는 명언 중에 명언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손을 주셨다. 하나는 받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주기 위함이다. 저는 이게 받는 손은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주는 손은 바로 이 받은 은혜를 실천하라는 의미가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제가 이분을 직접 만나 뵙지는 못했기 때문에 자세히 물어보지 못했는데 저는 은혜를 받았으면 한 손은 실천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그동안 5회 동안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개인적으로 너무 저희 목사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또 열심히 강의를 경청해 주신 분들한테 진심으로 바쁘실 텐데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또 좋은 기회 있으면은 다시 뵐 날을 기약하면서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 5회 동안에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복지에 대한 눈을 띄워주시고 또 그리고 복지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고 또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복지라고 하는 것을 담당하고 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우리 심 교수님에게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모두 담아가지고 힘차게 한번 박수하시도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감사합니다.